남편이 바람을 피워 집을 나간 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그가 5살쯤 된 아이를 품에 안고 돌아왔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길에서 떨고 있는 작은 아이. 그 아이의 눈빛이 제게 무언가를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제발 잠시만 맡아줘. 그 여자가 사라졌어. 저는 남남인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이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사라졌고 저에게는 남의 아이만 남았습니다. 4년을 키웠습니다. 4년 동안 그 아이가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버려졌던 제 마음이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은 차들이 우리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아이는 민서그룹 장남의 친아들입니다. 30억 보상금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그 아이와 피로 연결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질 거라는 걸. 6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남편 태준이가 집을 나간 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52살의 나이에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결혼 28년 만의 일이었죠. 아이도 없이 살아온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텅 빈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을 만났어. 그렇게 그는 떠났습니다. 짐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문만 바라보고 서 있었죠. 첫 1년은 지옥이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보내왔지만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바보 같아서요. 아직도 그가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으니까요. 2년째부터는 체념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대신 제 삶을 살기로 했죠.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바쁘게 살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결국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죠.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경아. 그 목소리. 6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돌아보니 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품에 아이 한 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태준이 씨? 저는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6년 전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수척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부탁이 있어. 이 아이 좀만 봐줄 수 있을까? 아이는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태준이 품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아이가 누군데? 설명하기 복잡해. 하지만 내 아이는 아니야. 그럼 누구 아이야? 태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감았다 떴습니다. 그 여자 사라졌어. 이 아이 엄마가 사라졌다고. 연락이 끊겼어. 한 달째. 이 아이만 남겨두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6년 만에 나타나서 남의 아이를 맡아달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6년 동안 저를 버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 돼. 돌아가.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 젖어 있는 눈동자, 떨고 있는 작은 입술.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아줌마.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았습니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태준이에 대한 분노도 배신감도. 그저 눈앞에 이 작은 아이가 배고프다는 사실만 남았습니다. 집으로 올라와. 결국 저는 그들을 집에 들였습니다.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줬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계란말이. 아이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으면 저렇게 먹을까 싶었습니다. 태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맡기려는 거야? 한 달만.
한 달이면 그 여자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내가 도와주려던 사람이었어. 근데 상황이 복잡하게 됐어. 도와주려던 사람? 그래서 나를 버리고 나간 거야? 태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이가 졸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작은 방에 재웠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쓰던 방이었죠. 아이를 재우고 나오니 태준이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한 달이야. 한 달 후엔 데려가. 그럴게.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2달, 3달, 석 달. 결국 저만 남았습니다. 저와 그 아이만. 아이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말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네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가 처음으로 제게 질문을 했을 때였습니다. 곧 올 거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엄마가 나를 버린 건가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 못 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포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태준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6년 전 그가 떠난 후 그가 어디 사는지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 말로는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연락처도 안 남기셨어요.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키우겠다고.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습니다. 아이가 불쌍해서 어른들의 잘못으로 버려진 아이니까. 그저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준호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 제 마음도 든든했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저도 웃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제가 더 아팠습니다. 이게 모정이라는 건가요? 준호를 키우면서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6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도 보내기 시작했죠. 처음 유치원 가는 날 준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모, 나 혼자 괜찮을까요? 괜찮아. 선생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만날 거야. 이모는 안 가요? 이모는 일하러 가야 해. 하지만 끝나면 바로 데리러 올게. 약속이요? 약속이야. 새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계속 울고 있어요. 데리러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뛰어갔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하니 준호는 화장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저를 보자마자 준호는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모 무서웠어요. 미안해. 이모가 늦었네. 그날 이후 저는 가게 운영 시간을 줄였습니다. 준호를 데리러 갈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였죠. 수입이 줄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준호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2년째. 준호는 이제 완전히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처음 그 단어를 들었을 때를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8살 생일. 저는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촛불 8개를 꽂고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준호는 촛불을 끄고 나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 순간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왜 울어요, 엄마? 아니야, 엄마가 너무 행복해서 그래. 준호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행복해요. 엄마랑 있으면. 그 말 한마디에 지난 2년간의 힘들었던 모든 순간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째.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부모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다른 엄마들과 이야기도 나눴죠. 준호 엄마 아이가 참 착하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아빠는 어디 계세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일 때문에 자주 못 와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태준이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아니,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와 저, 우리 둘이면 충분했으니까요. 준호도 친아빠나 친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가끔 물어보더니 이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4년째가 되던 해가을, 준호는 이제 10살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금상, 글짓기 대회에서 은상. 저는 상장을 받을 때마다 울컥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자주 우는 것 같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서 그래. 나도 엄마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숙제를 하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가족 사진 찍을 수 있어요? 가족 사진? 응. 친구들은 다 가족 사진이 있대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도 찍자. 엄마랑 나랑. 아빠는요? 아빠는 나중에. 우리 둘이 먼저 찍자. 다음 주말 저는 준호와 사진관에 갔습니다. 정장을 빌려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했습니다. 준호도 새 양복을 입었습니다. 자, 웃어보세요. 사진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찰칵. 그렇게 우리의 첫 가족 사진이 탄생했습니다. 사진을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행복해요. 나도야, 준호야. 우리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죠?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행복이 곧 산산이 부서질 거라는 걸. 4년 반이 지난 어느 봄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였습니다. 고급 차량 특유의 조용한 엔진 소리. 문을 열고 나가보니 검은색 제네시스 세대가 골목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뒷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30대 정도의 여자였습니다. 혹시 이미경 씨 되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희는 민서그룹 법무팀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민서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건설과 유통, 금융까지 손대지 않은 곳이 없는 거대 기업. 무슨 일이신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들을 가게 안으로 들였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서그룹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강민석. 여기 이호준이라는 아이가 있습니까?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왜 준호를 찾으시는데요? 혹시 이 아이가 맞습니까? 여자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준호의 사진이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진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가 현재 이미경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호준 군은 민서그룹 장남 민준영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5년 전 민준영 회장은 박선미라는 여성과 교제했습니다. 그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호준입니다. 말도 안 돼요. 준호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자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민준영 회장의 유전자와 이호준의 유전자를 비교 분석한 결과입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어떻게 준호의 유전자를? 3개월 전 이호준 군이 학교에서 다쳐 병원에 간 적이 있죠? 그때 혈액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맞습니다. 준호가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법 아닌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민서그룹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속? 민준영 회장께는 적법한 배우자와의 자녀가 없습니다. 이호준 군이 유일한 혈육입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뭘 원하시는 건데요? 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호준 군을 민서가로 데려가려 합니다. 안 돼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4년 넘게 제가 키웠어요. 그 점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려 합니다. 여자가 수표를 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30억 원입니다. 30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양육비와 위자료 명목입니다. 이 돈을 받으시고 이호준 군의 양육권을 민서그룹에 넘겨주시면 됩니다. 돈으로 아이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보상이고 이호준 군은 본래 민서가의 자녀입니다. 아니에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저는 수표를 밀어냈습니다. 안 팔아요. 얼마를 주셔도 안 팔아요. 강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경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호준 군은 민서그룹의 후계자입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미경 씨가 줄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난한 반찬 가게 주인일 뿐입니다. 준호에게 비싼 학원도 보내주지 못합니다. 해외여행도 한 번 못 데려가 봤습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돈으로 살 수 있나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현실도 중요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미경 씨,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강 변호사는 명함을 하나 더 놓고 일어났습니다. 3일 드리겠습니다. 3일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를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 그래? 우리 준호 대단하네. 엄마, 왜 눈이 빨개요? 아, 그냥 양파 썰다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에게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준호를 보내지 않겠다고. 3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과 함께. 그리고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영 회장님이십니다. 강 변호사가 소개했습니다. 민준영, 준호의 친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이미경 씨.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제 아들을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이 아니에요. 제 아들입니다. 민준영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피가 뭐가 중요해요? 4년 넘게 키운 제가 엄마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민준영은 가방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앨범을 열자 한 여자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선미, 호준이 어머니입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5년 전 저는 선미를 만났습니다. 제 회사 인턴이었죠.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임신한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호준이를 임신했을 때 선미는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왜? 제 가족이 반대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가. 민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선미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 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으면 회사에서 쫓아내겠다고 협박했죠. 그래서 헤어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선미를 선택했습니다. 회사를 나갈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는 다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호준이가 태어난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민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어머니가 선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줬습니다. 10억. 선미에게 아이를 두고 떠나라고 했습니다. 선미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협박했죠. 만약 거절하면 선미의 가족들을 파산시키겠다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미의 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그룹의 힘이라면 충분히 망하게 만들 수 있었죠. 선미는 결국 돈을 받고 떠났습니다. 아이를 두고요? 네. 호준이를 병원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민준영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선미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준호를
호준이를 제가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을 민서가에 들릴 수 없다고 했죠. 그럼 태준이는 제 고등학교 친구였습니다. 제가 부탁했습니다. 호준이를 잠시만 맡아달라고. 친구는 거절할 수 없었죠. 제가 그의 빚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었으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태준 씨가 이미경 씨에게 아이를 맡긴 겁니다. 그리고 사라졌고요. 그 사람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호준이입니다. 민준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호준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싫어요.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경 씨, 저는 호준이의 친아버지입니다. 친아버지? 4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준호가 아팠을 때, 준호가 악몽 꾸고 울 때, 준호가 학교에서 상 받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준호를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아플 때 간호하고 숙제 봐주고 그렇게 4년을 살았어요. 그게 부모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데려가려고 해요? 호준이는 민서가의 유일한 후계자입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손자를 찾아서 후계자로 키우라고. 그게 준호와 무슨 상관이에요? 제게는 호준이밖에 없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뒤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에서 일찍 끝났는지 준호가 뛰어왔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준호는 민준영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영도 준호를 봤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흘렀습니다. 호준아. 민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는 내 아빠야. 준호는 제 뒤로 숨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야. 저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도 우리 떼어놓지 못해. 민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경 씨, 제발 부탁드립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법원은 친부인 제 편을 들 겁니다. 강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경 씨, 현실을 보십시오. 법적으로 승산이 없습니다. 30억을 받으시고 원만하게 합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나가요. 지금 당장 나가요. 저는 준호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진짜 제 아빠예요? 아니야. 거짓말 아니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준호야, 엄마가 약속할게. 엄마는 절대 너를 보내지 않을 거야.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법원에서 통지서가 왔습니다. 민준영이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무료 법률 상담소의 젊은 변호사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실하고 상대는 친부입니다. 게다가 경제력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면접교섭권이라도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권, 아이를 가끔 만날 수 있는 권리, 그게 전부라는 말입니까? 안 돼요.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혈연관계를 중시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이다가 옛날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 첫 생일, 첫 등교, 첫 소풍,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준호가 5살 때 찍은 사진, 뭔가 이상했습니다. 준호의 얼굴, 제 얼굴과 너무 닮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계속 보니 확실했습니다. 눈매, 코, 입모양, 특히 웃을 때의 보조개 위치까지. 설마. 다음 날 저는 준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검사요? 제 아이와 저 사이의 혈연관계 확인입니다. 간호사는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친자 확인 말씀이신가요? 네. 하지만 제가 친모인지가 아니라 다른 혈연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혹시 이모와 조카 그런 관계도 나올 수 있나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전자 일치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이미경 씨, 결과가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요? 이호준 군과 이미경 씨 사이에 42%의 유전자 일치율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죠? 부모와 자식은 보통 50% 일치합니다. 하지만 42%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모와 조카 관계에서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혹은 이복 남매의 자식.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모와 조카. 이미경 씨께 혹시 모르시는 형제자매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순간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아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죠. 제 부모님이 누군지 형제가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민준영이 보여줬던 사진, 박선미, 준호의 친어머니, 그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았던 얼굴. 혹시 저는 서둘러 보육원에 연락했습니다. 30년 전 기록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기록이요?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기록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온 아이가 있었는지. 3일 후 보육원 원장님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미경 씨 기록을 찾았어요. 원장님은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87년 12월 15일 이미경 7세 여자아이가 보육원에 입소. 그리고 같은 날 이선미 4세 여자아이도 함께 입소.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선미 두 아이는 자매로 기록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함께 보육원에 왔대요. 그럼 저에게 동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3개월 후 선미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입양. 양부모 이름은 박재호, 김순희. 주소는 원장님이 주소를 읽어줬습니다. 그 주소. 민준영이 말했던 박선미 아버지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박선미 제 동생이었구나.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준호는 제 동생의 아들, 제 조카. 그래서 저와 닮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그렇게 끌렸던 겁니다. 피는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동생. 제게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민준영을 찾아갔습니다. 민서그룹 본사 회장실. 이미경 씨가 왜 여기를? 민준영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선미는 제 동생이었습니다. 민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준호는 제 조카예요. 제 피를 나눈. 저는 보육원 기록도 보여줬습니다. 민준영은 서류를 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선미가 제 동생이 맞습니다. 어렸을 때 헤어졌지만 민준영은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이럴 수가. 이제 아시겠어요? 준호는 저와도 혈연이에요. 저도 준호를 지킬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모이자 4년 동안 키운 엄마예요.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재판에서 봅시다.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 민준영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미경 씨 제안이 있습니다. 제안? 함께 키웁시다. 무슨 소리예요? 이미경 씨도 호준이와 혈연 관계입니다. 저도 친아버지고요. 우리 둘 다 호준이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공동 양육을 하자는 겁니다. 이미경 씨는 호준이 곁에 계속 있을 수 있고 저도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이미경 씨가 혈연 관계가 밝혀진 이상 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뭔데요? 선미를 찾아야 합니다. 제 동생을. 민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미는 아직 살아있을 겁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 박선미라는 이름의 한국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호주? 10억을 들고 해외로 나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두절된 상태입니다. 동생을 찾아야 해요. 준호에게 엄마가 필요해요. 진짜 엄마가. 민준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찾읍시다. 그리고 함께 호준이를 키웁시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3개월 후 민준영의 사람들이 박선미를 찾아냈습니다. 시드니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영은 함께 호주로 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계산대에서 한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을 보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선미야.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우리는 30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언니 준호를 버려서 하지만 협박이 너무 무서웠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함께 준호를 키우자. 제가 엄마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 당연히 있어. 넌 준호 엄마야. 한 달 후 선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는 선미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응, 내가 아기였을 때 헤어졌어. 미안해. 준호는 천천히 선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이제 준호에게는 3명의 부모가 생겼습니다. 친아버지 민준영, 친어머니 박선미, 그리고 이모이자 엄마인 저. 우리는 함께 준호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1년 후 준호는 이제 11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큰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준영과 선미는 재혼했고 저는 그 옆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준호는 매일 저를 찾아옵니다. 이모 엄마. 준호는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뭐 해? 숙제 같이 할까? 좋아요. 저녁에는 5명이 함께 밥을 먹습니다. 민준영, 선미, 준호, 그리고 저. 그리고 뱃속에 아기 하나. 선미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이모 엄마 동생 생기면 같이 놀아줄래요? 그럼 당연하지. 준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걸.